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학에 다니며 청소 알바를 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10여 년 전, 나는 삼류대학에 다니는 고학생이었다. 일주일에 나흘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서 용돈까지 받아야 겨우 집세를 내고 끼니를 때울 수 있었다.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대학교 2학년 때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여름 더위에 지쳐가고 있던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때면 에어컨을 틀어두는 시민센터에 가서 리포트를 쓰곤 했다. 그 시민센터에는 지역정보 게시판이라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있었다. 나는 시민센터에 갈 때면 언제나 그 게시판을 확인하곤 했다. 나름대로 고등학교의 수업 과정은 자신이 있었기에 과외를 구하는 곳이라도 찾아볼 요량이었다. 하지만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건 대부분 영어 스터디 모임을 구한다는 공고뿐이고 과외 교사를 찾는 건 거의 없었다. 있었다고 해도 나와 조건이 맞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벽보를 살피고 있자니 이런 게 있었다. 방 청소를 도와주실 분을 구합니다. 간단한 청소. 반나절에 5,000엔. 마침 그 무렵은 기말고사가 끝나고 쉴 무렵이라 아르바이트도 안 할 즈음이었다. 게다가 집에 돌아가기 며칠 전이라 조건이 딱 맞았다. 5,000엔이라면 집에 돌아갈 때 교통비로 쓰면 되겠다 싶어 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게시판에서 청소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전화를 받은 남자는 조금 당황한 듯한 목소리였지만 알겠습니다. 며칠에 오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래서 언제든 괜찮습니다. 라고 답했더니 남자는 다음 주에 와주셨으면 합니다. 아침에 일찍 오기 힘드시면 9시부터 하는 걸로 부탁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곧이어 내 전화번호와 남자의 집 주소를 서로 알려주고 아르바이트 채용이 확정되었다. 목소리로 보아 남자는 30대 중반인 듯 했는데 묘하게 목소리에 힘이 없던 것이 인상에 남았다. 이리저리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르바이트 날이 왔다. 날씨는 해가 쨍쨍해서 아침부터 더울 정도였다. 청소하는 집에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다고 시덥잖은 생각을 하며 나는 타나카 시내 아파트로 향했다. 전에 들었던 주소를 따라 8시 50분쯤에야 타나카라는 문패가 붙어있는 집 앞에 겨우 도착했다. 긴장하며 초인종을 누르니 남자가 나왔다. 잘 오셨어요. 어서 와요. 남자는 다른 이와 말을 섞는 게 서투른지 내게 눈길을 주지 않고 인사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신발을 벗고 남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에어컨이 켜져 있어서 시원했다. 그 후 다시금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정리의 절차와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를 들었다. 무거운 물건을 옮겨다 버리는 것과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간단한 일이었다. 내가 해야 하는 건 그게 고작이었다. 쓰레기는 꽤 양이 많았다. 그리고 그 와중에는 고학생인 내 입장에서 가지고 싶은 것도 꽤 많이 있었다. 그걸 알아차렸는지 타나카 씨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아무거나 가져가도 괜찮아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기꺼이 성의에 감사하며 오래된 게임이나 야한 책 같은 걸 가방에 챙겨 넣었다. 이것저것 하는 사이에 청소는 착착 진행되어 갔다. 타나카 씨의 방은 순식간에 깨끗해져 갔다. 하지만 사실 애초에 물건이 많은 방도 아니었기에 그렇게 치우고 나니 방은 거의 텅텅 비어 보였다. 타나카 씨는 조금 생각을 하더니 슬쩍 나를 본다. 그리고 또 한동안 생각을 하고는 슬슬 끝내볼까 라고 말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했으니 하루치를 주겠다며 1만 엔을 내게 건넸다. 타나카 씨는 혹시 괜찮으면 내일도 반나절 정도 도와주지 않을래? 아직 좀 처리해야 할 게 있어서 말이지. 라고 했다. 나는 5,000엔 더 벌 기회라고 생각해 흔쾌히 수락하고 이것저것 챙겨서 묵직해진 가방을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타나카 씨네 집에 가자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실례합니다. 타나카 씨 계신가요? 라고 소리를 치자 안에서 있어 들어와 하고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현관문을 닫고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며 집으로 들어섰다. 타나카 씨는 어디에 있지? 아마 이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며 안쪽 방으로 향하자 타나카 씨가 능글능글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타나카 씨는 오늘은 반나절이면 되니까 봉투에 5,000엔 넣어서 여기에 놔뒀어 하며 책상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이리로 와. 라며 내 손을 이끌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실은 이 방 옷장 안에 해외여행용 가방이 있는데 그게 너무 무거워서 꺼낼 수가 없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타나카 씨는 내가 옷장 안에서 밀 테니까 내가 신호를 보내면 밖에서 힘껏 당겨라고 말하고 옷장 안으로 들어갔다.
옷장에는 옷이 가득해 타나카 씨의 모습은 거기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잠시 뒤 타나카 씨가 당겨라고 말해서 나는 온 힘을 다해 가방 손잡이를 당기기 시작했다. 조금씩 가방이 딸려 나온다. 너무 무겁다. 60kg은 좋게 될 것 같다. 온 힘을 다해 당기고 있는데 갑자기 쑥 하고 가방이 나왔다. 어라? 텅 비었다. 옷장에서는 쾅쾅거리며 뭔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온다. 타나카 씨라고 이름을 부르며 몇 번이고 말을 걸었지만 대답이 없다. 점차 부딪히는 소리가 잦아든다. 솔직히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황급하게 옷장 안에 옷들을 치웠다. 아마 여기까지 고작해야 수십 초 정도 지난 것 같지만 몇 분이 넘게 걸렸던 것 같기도 했다. 타나카 씨는 옷장 안에서 목을 매달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올라서 있던 발판, 즉 가방을 치운 것은 나였던 것이다. 곧바로 끌어내리려 했지만 밧줄이 딱딱해서 도저히 맨손으로는 풀 수가 없다. 날카로운 것들은 어제 전부 정리해서 버렸었다. 솔직히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타나카 씨는 이제 미동도 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내려야 하는데 이것은 굵은 로프다. 가위 하나 가지고는 무리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집을 뛰쳐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 1분이 훌쩍 지나고 나서였다. 곧 구급차와 경찰이 오고 나는 그대로 경찰서에 가서 하루 종일 사정 청취에 임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찾아와 왠지 모르게 통곡하셨다. 타나카 씨는 구급차로 이송되었지만 로프에서 끌어내릴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탓인지 그날 중으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유품은 거의 없었다. 아주 깨끗했던 것이다. 내가 이틀 동안 죄다 정리해줬으니까 말이다. 그가 내게 주려고 놨던 봉투에서는 5,000엔권과 함께 유서인 듯한 종이가 나왔다.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것,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는 것, 빚이 잔뜩이었다는 것 등이 써져 있고 마지막으로는 내게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다. 우습게도 그 덕에 그나마 자살방조 혐의는 벗을 수 있었다. 그리고 사건이 정리될 무렵에 경찰에서 압수하고 있던 5,000엔도 돌려주었다. 나는 그저 타나카 씨가 자살을 할 무렵에 그가 신변 정리를 하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내 생각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그날 과거 타나카 씨와 인연을 끊었다던 그녀의 누나가 찾아왔던 것이다. 진상은 이랬다. 타나카 씨는 어떤 종교의 열성 신자였고 그것 때문에 가족과도 연을 끊고 살았다고 한다. 그 종교에서는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교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 탓에 죽고 싶지만 자살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이용해 목숨을 끊었던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약소하지만 동생이 너무 큰 폐를 끼쳐서 너무 미안하다며 내게 10만 엔을 주고 갔다. 타나카 씨의 해석대로라면 나는 사람을 죽인 게 되는 걸까? 나는 고작 11만 5천 엔을 받고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걸까? 타나카 씨는 남한테 민폐를 끼쳐서라도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았던 걸까? 나는 그 일 이후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언젠가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며 말이다. 학교도 그만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사는 게 너무 무섭다. 두 번째 이야기, 빙의. 작년 딱 요맘때 있었던 일이다. 1년여가 지나고서야 겨우 냉정하게 떠올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겐 큰 충격이었던 사건이다. 그날은 금요일로 나는 회사 동료 몇 명과 4차까지 술을 퍼마시고 기분 좋게 취해 있었다. 당연히 막차는 이미 끊긴 후였고 결국 동료들 중 나처럼 집이 먼 다른 3명과 함께 캡슐 호텔로 향했다. 하지만 캡슐 호텔에 들어가 프런트에 4명이라고 말하자 방이 2개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개중 가장 선배인 나와 집이 그나마 가까워서 택시를 타고 가도 숙박비랑 비슷한 정도가 나오는 동료가 양보하기로 했다. 캡슐 호텔을 나와 동료는 택시를 잡기 위해 역 쪽으로 갔다. 나는 다른 캡슐 호텔 한 곳에 전화를 걸어 방이 있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빈 방이 있다는 말에 나는 그곳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10m 정도 걸었을 무렵이었다.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몇 초 후 전방 3m 정도에서 갑자기 사람이 떨어졌다. 콰직하는 소리가 나고 남자는 거꾸로 처박힌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머리가 완전히 얼어붙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대로 1분 정도는 가만히 서 있었을 것이다. 겨우 정신을 차린 후
나는 남자에게 다가가 괜찮아요? 라고 말을 걸었다. 하지만 가까워지면서 이건 안 되겠어. 기분 나쁜 일에 얽혀버렸구나. 하고 느꼈다. 일단 머리의 모습이 이상했다. 직각으로 구부러져서 오른쪽 머리가 움푹 패여 있었다. 코피도 어마어마하게 흐르고 있었다. 50대 전후에 어디에나 있을 법한 아저씨였다. 그는 캡슐 호텔의 유카타를 입고 있었기에 나는 곧바로 호텔에 뛰어들어 직원을 불러냈다. 그 후엔 구급차가 오고 경찰에게 사정 청취를 받으며 꼬박 2시간은 잡혀 있었다. 죽은 이가 캡슐 호텔에서 묵던 사람이라는 게 확실해지고 3층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게 확인되고 나서야 나는 단순한 목격자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면허증과 회사 주소를 알려주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시간은 어느덧 4시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제 와서 캡슐 호텔에 들어가 봐야 돈만 아깝다는 생각에 나는 만화 카페에서 새우잠이라도 자기로 했다. 하지만 아까 봤던 광경이 눈에 선해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다. 기분 나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은 그날 밤부터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나는 서 있다. 이윽곡 화직하는 소리와 함께 아저씨가 눈앞으로 떨어진다. 아저씨는 천천히 일어서서 머리를 좌우로 휙휙 돌리며 내게 다가온다. 도망치려 해도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 웃으며 내가 달라붙는다. 그리고 그가 달라붙는 그 순간 나는 아저씨와 함께 깊고 깊은 곳으로 떨어져 간다. 그리고 깨어나는 것이다. 다시 잠을 청하면 같은 꿈을 꾼다. 그런 꿈을 하룻밤에 5-6번은 좋게 꾸는 것이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무서움은 곧 익숙해진다. 그것보다 매번 같은 꿈을 꾸기 때문에 자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지는 게 문제였다. 밤에 숙면을 취할 때뿐만이 아니라 전철 안에서 깜빡 졸 때도 어김없이 꿈을 꾸기에 쉴 틈이 없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 주 수요일이었으리라. 동료가 오늘 술 한잔 하자구 라고 말을 걸어와 같이 선술집에 갔다. 하루하루 점점 안색이 나빠지는 게 눈에 보여서 어디 몸이라도 안 좋은 건 아닌가 걱정한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듯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매일 같은 악몽을 꿔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 요새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동료는 그럼 술이라도 진탕 마셔서 푹 자버려라며 술을 권했다. 잔뜩 술을 마신 후 나는 집에 돌아가 죽은 듯이 잤다. 이상하게 꿈도 꾸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매일 저녁 나는 미친 듯 술을 마셨다. 다음 날은 숙취에 시달리지만 그것 이상으로 꿈을 꾸는 게 싫었다. 당연히 그런 생활이 계속되자 일에도 지장이 오게 되었다. 지각도 잦아지고 영업 도중에 술 기운을 빼내기 위해 사우나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아졌다. 당연히 상사에게 질책당했기에 그날은 술을 안 마셨지만 아니나 다를까 바로 악몽이 찾아왔다. 솔직히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정신과 진료를 받을까 고민할 무렵이었다. 술을 끊고 일주일 정도 된 어느 날 영업처에 가던 도중 전철에서 그만 졸고 말았다. 어두운 공간 속에 혼자 서 있는 나. 또 이 꿈인가 싶었지만 그날은 꿈이 좀 달랐다. 언제나 희죽희죽 웃으며 다가오던 아저씨가 그날만은 머리를 제끼고 눈을 크게 뜨고서는 이를 악문채로 한 발자국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 대신 입을 벌려 소리를 질러댔다. 거기서 나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웬 할아버지가 내 어깨를 잡고 흔들고 있었다. 딱 봐도 완고해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나는 혹여나 내가 조는 사이 부딪혀서 화라도 났나 싶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해버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웃으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다음 역에서 내리라고. 라고 말했다. 나는 무슨 소린가 싶어 당황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내라고 대답하고 다음 역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내렸다. 역에서 내린 후 영업처에 가야 한다는 게 생각났지만 전화를 걸어 오늘은 못 갈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할아버지는 저쪽 가게에서 좀 쉬자구. 라고 말하며 역 앞에 있는 카페로 쓱 들어가 버렸다. 나는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카페에 들어갔다. 나는 커피를, 할아버지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주문했다. 점원이 주문을 받고 가자 갑자기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형씨, 곧 죽을 거야. 스스로도 조금은 느끼고 있겠지? 어째서인지 나는 갑자기 눈물이 나와 울면서 내라고 대답했다. 1년의 경위를 이야기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묵묵히 커피를 마시고 샌드위치를 먹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제 우리 집에 형씨를 데리고 갈 거야. 시간이 걸릴 테니 회사에는 조퇴한다고 연락해 놓으라고. 라고 말했다. 나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했다. 카페를 나와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집까지 갔지만
할아버지는 입을 꽉 다문 채 말 한마디 없었다. 할아버지의 집은 아까 내렸던 역에서 전철로 새 정거장을 가야 나오는 동네 주택가에 있었다. 집에 들어가자 친절해 보이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한 후 일본식 방에 안내되어 차를 받았다. 할아버지는 다른 방에 가 있었지만 30분 정도 후에 염주와 경전을 들고 나타났다. 그러더니 내 앞에 앉아 차를 마시더니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 형씨를 지켜온 부적에 힘이 없었더라면 나랑 만나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야. 나는 또 눈물이 나왔다. 나는 말이야, 에이사라는 절의 둘째 아들이야. 어릴 적부터 경문을 외거나 아버지의 흉내를 내며 노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이게 되더군. 하지만 내 힘은 그리 센 게 아니야. 할아버지는 다시 차를 한 모금 들이켰다. 전철에 형씨가 탔을 때 꽤 악질인 것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걸 바로 알았어. 아마 제대로 상대한다면 나 따위는 금세 빙의당해 살해당하고 말겠지. 우리 형이라면 어떻게든 해냈을 테지만 이미 죽은 지 한참 된 데다 조카놈은 영 시원치 않아. 그래서 원래는 형씨를 그냥 모른 척 할 생각이었어. 나는 눈물을 훔쳤다. 형씨는 죽은 그 남자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정말 나쁜 건 그 남자에게 빙의해서 죽여버린 놈이야. 그 남자가 떨어진 것도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형씨 위에 떨어져서 죽이려 했던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고한 이들을 죽여서 힘을 늘려가는 거지. 누가 됐든 상관없이 손을 대서 무차별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놈이 형씨한테 붙어있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좀 낌새가 이상하더라고. 분명히 악령한테 잡아먹히기 직전이어야 하는데 희미하게 뭔가가 그걸 막고 있었어. 그 기척을 찾아보니 부적이 필사적으로 형씨를 지키려 하고 있더구만. 하지만 부적의 힘으로도 악령을 막아내는 게 고작이지 떨어져 죽은 남자의 원하는 신경 쓸 겨를이 없던 거야. 그래서 형씨가 그 남자한테 시달린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라면 그 이상한 남자를 쫓아내서 악령과 형씨의 인연을 끊어낼 수 있어. 그 정도라면 나도 어떻게든 할 수 있겠다 싶더구만. 그래서 졸고 있던 형씨를 깨운 거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버리는 건 영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니까 말이지. 내가 엉엉 울며 멍하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 할아버지는 다시 설명했다. 다시 말하자면 형씨를 잡아채려는 괴물이 있는 거야. 필사적으로 형씨에게 손을 뻗고 있지만 장애물이 사이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손도 안 닿아. 하지만 손가락 끝에 형씨가 걸려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든 잡으려는 거지. 여기서 장애물이 형씨의 부적이고 손가락 끝이 꿈에 나오는 죽은 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괴물이 장애물을 치우기 전에 손가락 끝을 떼어내고 형씨를 잘 숨겨두자는 거지. 그렇게 하면 괴물도 포기하고 다른 사냥감을 찾으러 갈 테니까 말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할아버지는 염주를 들고 2시간가량경을 읊었다. 이제 됐어. 라고 말한 후 할아버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셨다. 이 염주는 우리 아버지 유품이라 엄청 소중한 거지만 형씨한테 빌려줄게. 절대로 몸에서 떼어놓으면 안 돼. 염주를 가지고 있으면 괴물놈도 간단히 형씨를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괴물이 형씨를 포기했는지 봐야 하니까.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매달 우리 집에 찾아오도록 해. 그리고 그때 그 남자가 죽었던 곳은 2번 다시 가면 안 돼. 쫓아낸 남자는 아마 거기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리고 그 근처에는 분명 괴물이 있겠지. 그렇게 가까이 가버리면 아무리 염주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 있었던 일은 괴물도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던 거지. 형씨에게 손을 댄 건 아니야. 간단하게 빙의해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반격을 당해서 형씨는 도망쳐버렸고 만약 한번 놓친 사냥감이 다시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 놈은 도망갈 틈도 주지 않고 형씨를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되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도와주기는커녕 형씨한테 빙의해서 나까지 죽이러 올 거야. 그렇게 되면 모두 죽어. 그러니까 이번 일이 끝나면 모든 건 잊어버려. 그게 제일 좋을 거야. 나는 할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다. 그날부터 악몽은 꾸지 않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꿀 때는 있다. 하지만 깨어났다 다시 잠을 청하면 편히 잘 수 있고 그나마도 극히 가끔 있는 일이다. 염주는 계속 내가 가지고 있다. 잘 때는 팔에 끼고 아예 테이프로 칭칭 감아둔다. 할아버지를 만나고 일주일 뒤에는 회사도 그만두었다. 시골로 내려와 작은 회사지만 집 근처에서 일자리도 구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할아버지네 댁에 찾아갔다. 지난달에 마침내 할아버지가 이제는 안전할 것이라 말해주셨다. 나는 그간 소중히 지녀왔던 염주를 돌려드렸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할아버지가 만들었다는 염주를 받았다. 테이프로 붙이는 짓까지는 하지 않지만 지금도 잘 때는 언제나 염주를 끼고 잔다. 이제 더 이상 안 와도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할아버지 댁을 찾아갈 생각이다. 세 번째 이야기, 가족을 찾아왔던 아기. 몇 년 전의 일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켜놓고 잔 기억이 있기에 여름이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아주 심한 열대야였다. 더우면 잠을 못 자는 체질이라 그저 이불 위에 누워 눈만 감고 있었다. 문득 그날 봤던 공포영화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하지만 금세 겁에 질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후회했다. 여름밤에는 뭐라 말로 하기 힘든 이상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탓인지 잠깐 생각했던 것뿐인데도 평소보다 훨씬 무서웠다. 어찌됐든 잠을 자면 되겠거니 하는 마음에 눈을 질끈 감고 잠을 자려 집중했다. 하지만 당연히 한껏 의식해서 잠에 들려 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오는 법이죠. 그래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귓가에 들려오는 선풍기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창밖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기가 자다 깼나 싶어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집 중에선 불이 켜진 집은 한 곳도 없었다. 이상하다 싶어 갸웃거리던 와중 나는 깨닫고 말았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귓가라기보다는 머릿속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찌됐든 내 속에서 울리는 소리였고 나에게만 들리는 것 같았다. 심령현상 따위는 겪어본 적 없던 나였지만 본능적으로 이 상태가 왠지 위험하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라. 울음소리가 내 안에서 들리는 것이라는 걸 알아차린 순간부터 내 발목에서 무게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딱 아기 몸무게 정도의 무게였다. 그것을 알아차리자 몸이 경직되면서 선풍기 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되었다. 머릿속에서는 큰일 났다는 생각뿐이었다. 마치 가위에 눌린 건 마냥 몸이 굳어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눈을 감는 것뿐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저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며 어떻게든 사라져 주기만을 바랬다. 그러는 사이 아기처럼 느껴지는 무게감은 서서히 얼굴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똑바로 누워 있었기에 발목에서 얼굴까지 일직선으로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만약 얼굴까지 올라오면 어쩌나.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나무아미타불만은 계속해서 외우고 있었다. 그러자 아기의 무게감이 배 부분에서 딱 멈췄다. 이제 이것은 사라지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안정을 되찾을 무렵이었다. 퍽 하는 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배를 강하게 얻어맞기 시작했다. 당연히 아기가 낼 수 있는 수준의 힘이 아니었다. 전혀 배려 없이 온 힘을 다해 배를 몇 번이고 때리는 감각이었다. 실제 물리적인 타격은 없지만 아픔은 확실하게 느껴졌다. 안정을 찾자마자 그런 상황이 오니 나는 공포 때문에 혼란스러워 어쩔 줄을 몰랐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배를 때리는 것은 계속 이어졌다. 잠시 뒤 아기의 울음소리가 서서히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배를 때리는 힘에 비례해서 울음소리도 점점 커져갔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이성적인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저 나는 머릿속으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줘 빨리 사라져 라고 몇 번이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게 얼마나 이어졌던 걸까요? 아기의 무게감과 울음소리 그리고 배를 때리는 행위 자체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당황스러워 멍하니 있자니 선풍기 소리와 함께 창 밖에선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꿈이라도 꾼 건가 싶어 뺨을 때리자 아팠던 게 지금도 기억난다. 나중에 친구에게 상담을 겸해서 이 이야기를 해줬던 적이 있다. 그러자 친구는 진지한 얼굴로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유산하거나 낙태한 적이 있지 않아? 라고 물어왔다. 솔직히 엄청 놀랐다. 가족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우리 어머니와 언니가 모두 유산과 낙태를 경험했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어머니와 언니도 당시에는 몹시 슬퍼했다고 한다만 어떻게 그걸 안 거야? 라고 물었죠. 아니, 알았다고 해야 되나? 아마 그때 태어나지 못한 아이였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듣자 그 당시에 무서워했던 나 자신이 너무 후회스러웠다. 분명히 태어나지 못한 아이가 가족을 찾아왔던 것이겠지요.
그런 아이들을 나는 제멋대로 무섭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아마 외롭고 슬펐던 거겠지. 태어나지 못했던 게 말이야. 친구의 말에 나는 그대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곧 이은 친구의 말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말았다. 그래서 너한테 대신 낳아달라고.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배를 찢으려 했던 거 아닐까? 내 첫 번째 이야기, 이상한 꿈을 꾸는 남자. 몇 년 전 친구와 함께 캠핑을 갔을 때의 이야기다. 우리 모두 그날 밤 평소와 다른 기분을 느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다 같이 모여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왜 이렇게 찝찝하지?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모두 그 친구의 말을 귀찮게 여겼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불안해했다. 그냥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며 모두 다시 모닥불에 집중했지만 그 친구의 얼굴은 여전히 심상치 않게 보였다. 그날 밤 각자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꿈에서 불길한 장면을 봤다. 자세히 묘사할 수 없지만 그 친구는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강한 예감에 휩싸였다고 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다음 날 아침에 텐트 밖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우리는 그 친구를 발견하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는데 친구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다. 매우 기이한 일이었다. 그 친구는 고요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했으며 눈은 완전히 깨어 있었다.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았다. 누구도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어떤 미스터리도 풀리지 않았다. 그 친구의 죽음 이후 우리는 모두 그 캠핑장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았다.